오늘 장의 포인트 짚어드립니다. 체크리스트하기고요. 두 분 모셨습니다.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 더 커넥트머니의 박철순 이사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지수나 이런 큰 그림보다는 섹터별로 조금씩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바로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특히나 어제 오후장에서 살짝 또 다시금 들썩였는데 얼마 전에도 봤던 모습이긴 해요. 들썩이면서 오후에 마감이 됐는데 다음날 또 가려나 했는데 아닌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과연 2차 전지 언제쯤 바닥이 잡힐까 답답한 심경으로 보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박철순 이사님의 의견 어떠신가요? 네, 일단 지금 2차 전지 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상 상당히 좀 걱정이 좀 많이 되시는 분들이 많고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관련주들의 부진이 너무나 장기화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전기차의 어떤 수요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역시나 가장 큰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리튬 가격이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락했던 부분들 또한 역시나 전기차 업황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2차 전지의 반등을 위해서 필요했던 방금 말씀드린 2차 전지 어떤 수요에 대한 어떤 지표라든지 또는 리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의미 있게 좀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실체가 어느 정도 있는 부진이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한국 배터리 섹터의 실적이라든지 밸류에이션을 좀 다시 한번 높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미국과 유럽의 지금 전기차 판매율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작년이라든지 재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전망치가 나왔었는데 실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대,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도 10%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판매량에 대한 부분들이 역시나 아직은 좀 아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가 좀 아쉽습니다. 우리나라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공략해야 될 시장 중에 하나인데 미국이 워낙 또 땅이 좀 크죠. 넓다 보니까 일단 주행거리가 굉장히 길어야 되고 충전 인프라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역시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전기차의 수요를 강력하게 이끌어내기에는 좀 부족한 면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조금 괜찮습니다, 사실. 유럽은 미국 대비했을 때는 전기차의 어떤 성장률이 조금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편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3사들,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일단 기대감은 좀 있습니다. GM이라든지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 3분기 때 이제 신차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리스타킹 수요가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추세적인 반전을 만들기에는 쉽지는 좀 않을 것 같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적 반등을 위해서는 미국 전기차 판매량의 어떤 증가율이 한 20% 이상 가장 좋은 건 사실 30%대까지 다시 회복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면 이제 추세적인 상승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수출 이 양극재 가격 같은 경우가 14개월 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단기 반등이기 때문에 이게 더 추세가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다시 장기적으로 조금 반등세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전기차 시장에 최근 있었던 소폭 반등이 조금 더 힘이 실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IRA 수혜 종목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됐던 종목이 한 종목이 있죠. 바로 솔브레인 홀딩스였는데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IRA 수혜 관련된 종목이었는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해액을 만들고 있는데 이 공장을 이제 미국에서 지금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의 지금 완공 단계에 있는 상태고요. 거기다가 이제 사실 지금 IRA 규정상 이 전해액 같은 경우는 부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일단 해외 우려 기업을 통해서 조달하게 되면은 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는 탈중국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도 부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가 올랐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유형의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재부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IRA 보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기업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제 수주 잔고가 좀 잘 나왔던 그 2차 전지 기업들은 좀 좋은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또 강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PNT였는데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
지지난달이었죠. 이제 4월 달부터 저점을 만들고 나서 쉬지 않고 지금 우상향 흐름들이 나오다가 지난달 이제 중반부터 시작해서 상승 흐름이 가파르게 좀 나와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PNT가 가장 많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나 실적과 그다음에 양호한 수주 잔고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PNT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가 전국 공정 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계속적으로 분기당 상승률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가 소폭 반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가장 강한 흐름들을 보였던 종목들의 일부 공통적인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일단 실적이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기업들 또는 작년까지는 좀 실적이 안 좋았지만 작년 말 또는 올해 1분기부터 실적 회복세가 확인되는 기업들 그리고 수주 잔고가 최근까지도 계속적으로 누적 수주 잔고가 고점 부분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PNT를 좀 참고하셔서 최근에 있었던 종목들 뭐 사업보고서라든지 증권사 리포트 확인하셔서 수주 잔고가 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기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2차전지 얘기할 때 캐즘 많이 하잖아요. 뭐 일시적 수요 둔화라고는 하는데 그래서 뭐 이후에 일시적 수요 둔화니까 나중에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그래서 2차전지 바닥이고 좋게 봐도 된다라는 그런 용어인 거예요. 네, 일단 캐즘이 뭐냐면 이제 사실은 어떤 신제품이 나오거나 이렇게 하면은 얼리어답터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 먼저 사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엄청나게 또 수요가 늘어납니다. 왜? 없었던 수요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이제 대중화가 되기 전에 이제 캐즘이라는 부분들의 용어들이 탄생을 하는 건데 대중화되기 전에는 약간의 이런 과도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이 캐즘을 지나서 이제 더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간의 문제지 2차전지가 들어가고 있는 전기자동차 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의 어떤 방향성이 바뀌었다라고 보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은 지금 신차라든지 계속적으로 저가 전기차도 계속 양산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제 이 자동차에 대한 어떤 수요는 늘어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기존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보조금을 못 받으면 부담이 돼서 사실 가격적으로 전기차를 좀 사지 못하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전기차가 나오자마자 구매를 했었는데 보조금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조금이 줄었다고 해도 이제 전기차가 좀 이제 대중화가 되고 배터리 가격이 좀 하향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가 양산차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기차의 장점을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사실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신투율은 계속 상승할 것 같고요. 지금 조금 어떤 리튬 가격이라든지 이런 원재료의 어떤 안정화 이런 것들만 조금 화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중장기로는 괜찮을 것 같고 이미 큰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실적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괜찮았던 기업들, 네. 수주가 그래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기업들은 저가 매수로 담아가기 좋은 상태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2차전지 비교적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주시네요. 또 써보니까 좋더라 이런 이야기까지 덧붙여 주셨는데 첫 번째로 2차전지 봤습니다. 두 번째 제약바이오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도 학회 모멘텀 쭉 다 일정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 가운데서 굵직한 학회인 아스코 이제 현지 시간으로 4일까지니까 막을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영향을 받았고 발표도 나왔고 종목군들 뿐만 아니라 이제 남아있는 학회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이런 흐름을 나타낼 것인가 기대가 점차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스코는 어떤 행사였는지 그리고 또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관전 포인트들 어떤 게 있었는지 알아볼까요? 이사님? 네, 결국은 뭐 주가 기준으로 본다면 어저께 이제 급등했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봤을 때 확실하게 뭔가 성과 손에 쥐는 것들이 있는 그런 회사들의 강세가 뭐 두드러지게 이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최근 들어서 유한양행이라든지 오스코텍 같은 종목군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어저께 이제 정점을 찍은 종목은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시장 대형주라고 봐야 될 텐데 이 대형주가 뭐 그렇게 특별하게 이슈가 더해진 건 없었는데 뭐 기존의 어떤 뉴스의 강화만으로도 한 17%의 급등을 나타내면서 어저께 종가 부근을 화려하게 코스닥이 또 유가증권 시장과 좀 다르게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물론 2차전지 종목군들도 기여도가 있었습니다만 어저께 이제 코스닥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개선시킨 건 뭐 누가 뭐래도 알테오젠이라고 봐야 될 텐데 자, 이 종목이 이렇게 신고가를 내면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건 뭐 좋은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현재 구간의 흐름을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이벤트가 마감됐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 회사가 또 실적 숫자를 찍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어 보이기는 하지만 분기마다 어느 정도의 숫자가 올라오는지도 좀 확인이 필요한 구간으로 서서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이벤트의 마무리 국면이라면 그동안 이쪽에 참여해서 수익을 뭐 많이 내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동안 이쪽에 관심이 없었다가 또 제약바이오 쪽에 워낙 몰리니까 아 여기 이제라도 한번 뛰어들어 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약간 또 보수적인 시각으로 이미 학회 모멘텀에 어느 정도 좀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이신 건데 이번에 또 주목받은 기업들도 있고 그렇다고 학회가 이것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쪽 관련된 종목을 보는 건 어떨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이벤트 플레이로 이미 효과를 낸 종목을 지금 쫓아갈 필요가 없고 오히려 가격이 싸지고 있는 다른 종목군들이 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싶은 건데요. 뭐 지금 단기간에 강세를 보여 오스코텍이나 뭐 유한양행 같은 종목군들은 뭐 아시는 것처럼 이벤트 마감하면 급락한 종목군들이 생각보다 제약바이오에 투자하신다고 네. 계속 같은 지금 종목을 저희 오디오 상태 다시 한 번만 좀 점검을 하고 다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해 주신 바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학회 모멘텀, 이 아스코에 국한해서 여기에서 빛을 발했던 종목군들, 이미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많이 오른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이들 종목을 이제 와서 접근하기보다는 다른 학회 모멘텀을 받을 만한 이렇게 대기돼 있는 종목을 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시각으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제 알테오젠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 가운데서 신고가 랠리를 펼치기도 했고요. 또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앞서서 한 차례 강한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종목도 이번 주, 지난주 후반에 상당히 또 강하게 움직임을 나타냈었고 오스코텍 역시나 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회 모멘텀이 좀 대기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서 톡브리핑에서도 전해드린 바 이번에 아스코의 바로 뒤를 잇는 학회 모멘텀을 좀 보자면은 아스코 다음에는 유럽 간학회가 있습니다. 유럽으로 시선을 옮겨서 5일부터 8일까지 간학회 진행되고요. 류마티스, 혈액, 당뇨 그리고 요즘에 치매도 슬쩍슬쩍 움직이는 것 같고 또 비만 치료제 쪽 물론 학회 모멘텀 당뇨병 학회에서 또 비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 회장님? 네. 자, 일단 우리가 그럼 주목해 봐야 되는 핵심 포인트는 이미 오른 종목군들을 쫓아가는 전략보다는 올해 전반적인 트렌드가 무엇이냐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서 뭐 제가 가장 궁극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다 이런 학회 모멘텀에 기대서 종목군들의 기대를 걸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결과물로 나오는 건 에로 정도란 말이죠. 그러면 에로의 총 금액은 뭐 보통 보면 우리가 혹할 정도로 뭐 1조 단위인데 왜 그렇게 하지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만약에 해외 업체가 정말로 우리나라의 그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좋은 회사고 가능성이 있는 회사라면 총 금액 1조짜리를 뭐하러 할까요? 그냥 그 회사의 지분, 예를 들어서 뭐 대주주의 지분 높아봐야 30%일 텐데 그 종목이 예를 들어서 시총이 최소 뭐 1조도 안 될 때 그냥 3천억 단위로 사면 나중에 자신들이 에로에서 총 금액으로 얘기한 1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 기술이 뭔가 구미가 당기는 기술이기는 하나 뺏기기는 싫고 그 다음에 이 기술을 그냥 놔두면 또 자신들에게 뭔가 침해를 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미끼를 던져주는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애로했다고 해서 절대 흥분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미국의 제약사들이 워낙 고수익을 내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외 업체들이 자국 내로 들어오는 것 자체를 계속 장벽을 치는 것 정도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지분 투자를 하거나 강력한 M&A가 들어오지 않는 정도의 애로는 우리가 그렇게 크게 인정할 만한 호재는 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학회에 기댄 모멘텀보다는 올해 전반적인 트렌드가 두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 트렌드는 우시바이오가 밀려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CDMO 수요는 증가하는데 우시바이오라고 하는 큰 틀이 빠지면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차원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그 외 우리나라에 뭐 또 여러 가지 CDMO 기업들이 있잖아요. 위탁 생산 업체들. 네, 그런 업체들에게 일감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하나의 큰 트렌드고요. 네. 그다음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뭐 주가가 별로 움직인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또 매력도가 있어 보이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지금 펀더멘탈보다는 지금 상속세 문제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M&A 이슈 때문에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 항매약품 같은 종목군들이 과연 학회 모멘텀이나 신약 모멘텀이 없냐 살펴보시면 제일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비만 치료제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도 항매약품이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의 주가 하락은 아무래도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상속세 이슈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영업 외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의 급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화폐 모멘텀이나 단순한 이벤트 플레이가 아닌 좀 펀더멘탈 플레이에 기인해서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을 지금 화폐 모멘텀으로 기댄 종목군들의 급등에 뒤늦게 편승하시는 것보다는 네. 투자 관점에서는 더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에로,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 계속해서 뉴스가 이어지고는 있는데 사실 1조짜리 규모의 계약이라고 해서 그것이 진행 여부에 따라서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과 함께 그렇다면 내실을 갖춘 기업 어디가 있을까? 위탁 생산하는 CMO, CDMO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그런 좀 대형 사이즈의 업체들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이렇게 좀 종목을 압축을 해주셨어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봐야 될 부분은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지난 월요일에 오셨을 때 장기 사이클, 이 빅사이클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반도체 상승세 제동이 걸렸나 상승 모멘텀 이 부분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잠잠하죠. 이렇게 좀 쉬어가는 원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반도체 상승세가 좀 약간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를 만큼 오른 게 아닌가 이렇게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결론적으로는 반도체에는 뭐 지금 한 섹터만 고르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만 골라도 충분히 그 안에 있는 종목군들로 포트를 구성하고 베팅하기 좋은 그런 대표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일단 지지부진한 주가가 나왔지만 어제 이제 좀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로 보셨겠지만 이제 엔비디아 젠슨 왕 CEO가 이제 특별한 언급을 좀 했었죠. 일단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론과 같은 이 세계 기업들과 나는 계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할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었고요. 삼성전자의 이 퀄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도 이 부분은 뭐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선을 긋는 모습들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이 뉴스를 좀 시장이 좀 받아들이면서 시간 외에서도 사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어느 정도 양호한 흐름들을 좀 보였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사실 지금 동시효과에서도 약간 반도체 쪽이 사실 상대적으로는 좀 강한 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삼성, 엔비디아 같은 이 AI 가속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적으로 성능이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HBM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크고요. HBM 수급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도 HBM이 적용이 되지 않으면 양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HBM 관련된 업체들을 계속적으로 협력사를 만들어야 되는 게 가장 큰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자, 거기다가 이제 지금 사실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도 사실 SK 밸류체인보다 사실상 주가가 좀 그렇게 영향을 많이 못 받았었는데 어제 이제 젠슨 왕 CEO의 어떤 언급이라든지 삼성전자의 퀄 테스트에 대한 어떤 우려감을 잠식시킬 만한 내용들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좀 줄어들면서 관련 밸류체인들도 좀 강한 흐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확실한 또 이제 부분들이 뭐냐면 AMD 쪽에서도 사실 삼성전자 제품을 이제 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HBM3 이쪽에서의 기대감은 상당히 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것들이 확인이 되기 시작하면은 지금까지 부진했던 주가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역시나 지금 봐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는 HBM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추적 관찰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출 지표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D램 같은 경우도 계속 단가라든지 아니면은 수출 금액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낸드 플래시도 단가 같은 경우는 2022년도 최고치에 거의 근접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기 신제품 출시 효과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엔비디아가 이제 블랙웰 계열의 이제 AI 칩을 올해 이제 양산을 하죠. 원래 내년이었는데 올해로 끌어당겼습니다. 조기 출시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내년에는 또 이제 블랙웰 계열의 이제 울트라를 출시하게 되는데 여기에도 HBM3E 12단이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루빈까지 불과 블랙웰을 이제 말한 지 한 3개월도 안 돼가지고 벌써 신제품 거기다가 HBM4가 들어갑니다. 6세대가 들어가는 루빈까지 지금 공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제품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HBM은 엄청나게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일단 HBM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우려감은 낮출 필요가 있다. 계속적으로 기대감 좀 가지시고요.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바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는 조금 더 시선을 좀 넓게 보겠습니다. 큰 틀에서 섹터별로 봤을 때 최근 들어서 소비재의 강세가 돋보이고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소비재와 또 산업재 간의 괴리가 점차 벌어지고 있다는데 이 현상을 놓고 우리가 어떤 점을 알아야 될지 해석을 좀 해주실까요, 김 이사님? 네, 뭐 이번 주 들어서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말씀은 미국 금리가 레벨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내려간다고 했을 때 왜 내리고 있는지가 진짜로 중요하다. 그래서 보험적 성격의 지금 뭐 물가도 내려가고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가 조금 뭔가 둔화되고 있으니 현재 구간에서 보험적 성격의 금리 인하라면 지수가 빠질 리도 없고 오히려 뭐 기술주들의 랠리가 이어질 수 있지만 경기 침체 때문에 내리는 것이라면 미국 증시도 거의 항상 폭락해 왔다라는 부분을 계속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뭐 그에 대한 증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 보시면 최근 들어서 미국 지수가 견조하게 버티는 건 엔비디아 하나 때문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다우지수 신고가 때 같이 달렸던 금융주 캐터필라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 들어서 녹아내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정도로 주가가 위에서 스물스물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기술주들이 좀 덜 빠지거나 최근 들어서 올라가면서 지수는 안 빠지는 듯 보이지만 금융주, 같이 이제 신고가를 갔던 금융주와 소위 산업재 종목군들은 위에서 녹아내리고 있다는 거죠. 경기에 가장 민감한 종목군들 아닙니까? 이런 종목군들 녹아내리는 가운데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거 누구냐? 그냥 소비재가 아니고 필수 소비재라는 거죠. 그것도 그냥 필수 소비재 아닙니다. 중저가 필수 소비재입니다. 이것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엔비디아 정도 빼고 나면 그런 종목들이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금리 인하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직 뭐 결론 내리기는 좀 어렵죠. 그런데 분명히 시장이 바라봤던 보험적 성격의 금리 인하가 아니라 경기가 생각보다 좀 빨리 줄어들 수도 있겠는데 네. 그러면 금리를 뭐 여러 번 내릴 수도 있겠죠. 뭐 과거 이제 사례를 보면. 근데 그게 과연 증시에 도움이 됐나? 오히려 그때는 폭락이 나왔다가 그다음에 급반등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 금리 내려가고 있다. 다시 그래서 뭐 바이오 관심 가져야 되고 기술주 관심 가져야 된다. 뭐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오늘 엔비디아가 1%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 오늘 지금 4조 가량을 지금 테슬라가 엔비디아에 태우겠다고 했는데 보통 이런 뉴스 나오면 뭐 4, 5%는 기본으로 올라가야 정상인데 오늘 1%도 간신히 올랐다라는 거죠. 뭔가 좀 의미가 달라지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관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포인트는 금리 인하 뭐 7월 달에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의미가 보험적 성격인지 아니면 정말 경기가 싸늘하게 식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가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조금 지금부터는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 체크포인트 알아봤습니다.